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이 더위의 절정이라는 중복입니다. 이 절정이 지나면 뜨거운 더위가 좀 식으려나 하실 텐데요.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8월엔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릴 거란 예측입니다. 36도, 37도, 38도 오갔던 이 최고 기온들이 더 위로 치솟는다는 얘기죠. 각오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김재혁 기자입니다. 중복인 오늘 삼계탕집 앞엔 사람들로 긴 줄이 섰습니다. 기력 보충을 위해 펄펄 끓는 삼계탕을 땀 흘리며 먹습니다. 오늘 서울 36.3도를 비롯해 경기 광주 39.5도, 강원 정선 38도로 전국이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7월이지만 진짜 더위는 8월부터 시작이란 지적입니다. 태풍도 사실은 좀 한반도를 비껴가는 경향성이 있고요. 8월이 굉장히 또 뜨거울 가능성이 충분히 점쳐지고 있습니다. 9월 초순, 중순 정도 돼야 더위는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대 7월보다 8월이 더 더웠습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더위는 2018년 여름 8월 1일로 당시 강원 홍천이 41도를 기록했고 서울도 같은 날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0년 데이터로 봤을 때 서울의 7월 평균 온도는 25.3, 8월 26.1도로 차이가 있고 올해까지의 평균 폭염 일수도 7월은 3.21, 8월은 4.51입니다. 8월 23일 절기상 찬바람이 분다는 처서인데 올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가 평년에 비해서 한 2도 정도 높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온탕에 들어가 있는 셈이죠. 9월, 10월 가도 다른 해 9월, 10월에 비해서 온도가 좀 더 높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월까지도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6월부터 폭염에 시달린 탓인지 올여름 유독 길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더 뜨겁고 더 긴 여름, 이제는 일상이라는 거죠. 장치혁 기자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우리나라 여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뜨겁고 더 길어진 것인데 한여름 더위의 주역 북태평양 고기압부터 과거와 다릅니다. 갈수록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바다 위에서 덥고 습한 성질의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해마다 위력이 강해집니다.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다가 이렇게 반복을 해야 정상인데 이제는 세력이 워낙 강해져서 계속 이 영향권에 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 오츠카의 고기압이 강할 때는 우리나라 여름 추운 때도 있었어요. 오츠카의 고기압은 바다가 차가울수록 더 강해져요. 최근에 오츠카 쪽이 이제 따뜻해졌거든요. 덥고 건조한 내륙에서 온 티베트 고기압도 한반도를 데웁니다. 만년설이 높고 지면가열이 강해지면서 세력이 커졌는데 이제는 여름철 상수가 됐습니다. 최근 30년의 여름은 과거에 비해 20일이나 길어졌습니다. 9월 말까지인데 사계절 중 가장 긴 계절이 된 겁니다. 1990년대 이후론 폭염이 20에서 30일 넘게 발생한 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요즘 도심 곳곳에서 출몰하는 이 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도 폭염과 관련이 있다는데요. 이 더워지면 쥐의 번식력과 활동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지하철 환기구역 쓰레기 봉투 주변에 쥐 여러 마리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은 물론 자전거, 오토바이 사이를 누비고 쓰레기 봉투에 난 구멍으로 제 집처럼 드나듭니다. 화단에는 성인 주먹만한 살찐 쥐들도 여러 마리. 배수구에서 머리를 내밀더니 뛰어 올라와 인도 쪽으로 내달립니다. 역 인근에 있는 화단에는 곳곳에 쥐구멍이 나 있는데요. 보도와 가까운 곳이지만 쥐가 돌아다닙니다. 세어보니 역 주변 화단 두 곳에서 발견한 쥐구멍이 10개를 훌쩍 넘습니다. 요번같이 이렇게 쥐가 많이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또 도로에도 막 수시로 이게 침범을 하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매번 봐요. 엄청 커요. 쓰레기 버릴 때 나오면 항상 돌아다니고 있어서. 구청들은 관련 민원에 덧등을 놓고 있지만 개체 수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더위도 쥐의 활동성을 키웁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은 설치류가
활동하기에 이제 적합한 온도와 습도가 제공돼서 번식률과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무더위가 도심 생태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사람 잡는 더위, 요즘 폭염을 이렇게 비유하곤 하는데 실제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도 13명이나 나왔습니다. 카센터에서 더위를 먹고 의식을 잃은 중년 남성, 주변 직원들이 다 달려들었습니다. 홍지혜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차량 정비소 앞에 서 있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차량이 고쳐지길 기다리던 중에 의식을 잃은 겁니다. 정비소 직원들이 달려와 호흡과 의식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편히 숨 쉴 수 있게 허리띠를 풀어주고 다리를 세워 혈액순환을 유도합니다. 급히 선풍기를 가지고 와서 시원한 바람을 틀어줍니다. 다른 직원은 찬물을 담은 양동이를 가져오고 남성 뒷목에 물수건을 둘러 체온을 낮춥니다. 이마에 물수건도 얹어주며 응급조치를 한 지 10여 분. 의식이 돌아온 남성이 팔을 들어 올리더니 얼굴을 쓱쓱 문지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스스로 걸어 차량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됐습니다.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쓰러지기 전 정비소 밖에서 약 3시간 정도 더위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한 38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분이 바깥에 이렇게 계시다고 오셔가지고 많이 더워했습니다. 이날 고양 지역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4도였습니다. 정비소 직원들의 발빠른 조치가 폭염에 쓰러진 시민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애써 키운 물고기들을 바다에 풀어줘야 하는 어민들 마음 참 복잡하겠죠.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바다 수온까지 뜨거워지자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100길로 30분 정도 떨어진 바다 양식장. 작은 물고기들이 한가득입니다. 지난 5월 입식한 조피볼락 치어입니다. 뜰채에 담아보니 은빛 비닐을 번뜩이며 힘차게 꿈틀거립니다. 어민이 치어 무게를 잰 뒤 바다에 방사합니다. 치어들은 물살을 가르며 금세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미리 풀어준 겁니다. 양식장 밀집도를 줄여 남은 물고기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조피볼락을 양식하려면 24도의 수온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른 아침인데도 27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기껏 키운 물고기를 보내야 하는 어민들 심정은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류를 해주는 건 처음이거든요. 오늘까지 방류한 물고기는 42만 마리가 넘습니다. 앞으로 전남에서만 22곳 양식장에서 조피볼락 157만 마리를 긴급 방류할 예정입니다. 여수 해안 일대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건 지난 7일.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빠릅니다. 올해는 바다가 더 일찍 뜨거워지면서 지난해보다 피해가 더 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잠시 걷기도 힘든 숨막히는 더위에 우리의 일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위로부터 나를 지켜줄 냉방 아이템이 외출할 때 필수가 됐는데요.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땡볕, 어느새 땀이 송골송골 맺힙니다. 얼음물로 열을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고 다니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양산은 안 챙기고 나오면 조금 많이 힘들어서 꼭 챙기는, 이제 아이가 많이 더워해서 조금 바람이 뜨겁지만 없는 것보단 나아서 제가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선풍기와 내쿨러도 외출할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 상의가 땀에 다 젖을 정도로 정말 무더운 날씨인데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가 있으면 뜨거운 바람이 잠시나마 가시는 느낌입니다. 햇빛을 가려주는 것은 물론 더위를 식혀주는 부채는 무더운 여름날 어르신들의 필수템입니다. 이거 없으면 더 못 나오지요.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이거 안 붙이면 땀이 줄줄 흐르네. 이거 필수품이에요.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쿨링 용품 판매량도 1년 전과 비교해 최대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휴대용 냉방기기는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템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일상까지 바꿔놓은 참 적응 안 되는 이 더위가 앞으로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기후 전망까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35도만 돼도 헉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도, 이게 평범한 일상이 된다고요? 일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었을 때부터 이제 기상청은 카운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1년 동안에 폭염이 나타나는 일수가 열흘 안팎 정도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뭐 기록적인 해인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넘게 지속되는 그런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라떼는 이랬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뉴 노멀이 일상이 된 그런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셈인 거죠. 근데 지금도 상당히 더운데 8월은 더 덥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과거 30년 동안의 기온을 살펴보니까 7월의 평균 기온보다 최고 기온의 평균 기온이 8월 달이 한 0.5도에서 1.1도 정도 높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과거의 이제 관측 결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더 더워지는 열기로 한반도가 여름철에 이렇게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8월뿐만이 아니라 9월까지도 여름에게 급습당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불보듯 뻔하다. 근데 궁금한 건 그럼 왜 이렇게 더워지는 거예요? 공기 자체가 더워진 거죠. 일단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우리나라 여름철을 지배하는 덥고 습한 이 해양성 고기압의 강도와 확장의 시기 자체가 더 일찍 발달하고 오랫동안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10%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 이 늘어난 습도로 인해서 인간이 체감할 수 있는 더위는 더 극적으로 달하는 과거와는 다른 더위의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동남아에서 여행 온 외국인들도 놀란다는 거예요. 한국이 더 덥다. 사실입니까? 더 덥습니다. 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도 부근에 있는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해양성 기후로 거기도 상당히 덥고 습하죠. 네. 보통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은 한 27도에서 32도 분포 사이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더 덥습니다. 대륙에서 확장한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까지 우리나라를 겹으로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폭염이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따뜻한 공기를 흩어뜨리는 그런 바람도 강하게 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위도 적도보다도 더 더운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해가 지면 좀 나아졌는데 요즘에 밤에도 너무 더워요. 열대야가 지금 15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평범한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6월 달부터 열대야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공기도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진 상황이 이제 이르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장마와는 상관없이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서 이제는 열대야와 폭염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고 길어지고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더운 혹독한 여름이 앞으로 더 길어지고 또 더 더워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기상청에서 향후에 한 달 동안의 날씨 예보 그리고 향후에 3개월 동안의 날씨 예보들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상청이 발표한 이제 8월 달의 예보를 상세하게 살펴보더라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들을 80에서 후반부에는 90%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해역에서 규모 8.8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8.8이라면 동일본 대지진에 버금가는 강도입니다. 대형 쓰나미까지 몰려와 하와이를 포함한 태평양 전역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수술 중 수술대가 마구 흔들리자 의료진이 환자를 부여잡고 겨우 중심을 잡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은 양옆으로 심하게 요동치고 전봇대도 휘청이며 버티지 못합니다. 건물 파편이 쏟아지자 시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러시아 캄차카반도 동쪽 해역에서 규모 8.8의 강진과 규모 6에서 7의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현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공식적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 4m에 달하는 쓰나미가 인근 항구를 덮쳤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외신은 이번 지진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캄차카 지역 지진 중에선 73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지진 여파는 미국과 멕시코, 뉴질랜드 등 태평양 전역으로 번졌고 각국 해안은 쓰나미 경보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하와이에선 바닷물이 빠르게 육지로 밀려들어 해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급히 대피하고 상점들은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This is about 3 feet, okay? But a wave of water, that means it can move cars, it will throw fences around. If it hits, it can dislodge trees. That's why you just can't be out there.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는 이번 지진의 여진이 최대 한 달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캄차카반도에서 약 1,500km 떨어진 일본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에 트라우마를 가진 일본. 아침부터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도 건물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지진 공포의 순간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다에서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인근 주민들은 건물 옥상에 대피해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8.8 강진으로 약 1,500km 떨어져 있는 일본이 쓰나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태평양 해안 전역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국 약 19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일본 방송은 연신특보를 내보냈습니다.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예보되기도 했는데 아직까진 이와테현에서 관측된 1.3m가 최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포함해 대규모 피해는 아직 없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반응입니다. 津波が到達をいたしましても第2波、第3波がより大きくなって到達することもありますので 이곳 도쿄에서도 쓰나미가 관측됐는데요. 해변에 가지 말라는 대피 명령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적어도 하루 이상 쓰나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후폭풍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철수를 경고한 데 이어 오늘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미칠 영향까지 거론했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한 조항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산업 현장은 노사분규의 빈발과 불법 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외국 경제단체들의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에서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암참도 투자 축소를 언급했습니다. 암참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이 시행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거론하며 해당 법안이 에이펙에 어떤 시그널을 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어제 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업들을 향해 무섭게 압박했던 이재명 대통령. 하루 만에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가 되겠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기업 총수들이 가장 곤혹을 치르는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겠다. 정부 내 TF를 구성해 1년 내 경제 형벌 법안 30%를 정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들을 1년 내 30%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업 총수들에게 자주 적용되는 배임죄를 언급했습니다. 배임죄가 남용이 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오랜 수사와 재판으로 총수들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달라는 재계의 오랜 요구에 응답해 법정 여건이 모호하고 불필요한 처벌과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구성됐습니다. 상법 개정안, 법인세 상향, 노란봉투법 등으로 인한 재계의 우려에 당근책을 내놓은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 한솔 제재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근 노동자가 공장 기계에 빠져 숨졌던 곳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차량이 공장을 나옵니다. 공장 주변 곳곳에 경찰차가 보이고 외벽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나부낍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35명을 투입해 한솔재지 본사와 대전, 신탄지 공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6일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사한 지 한 달 된 신입 직원은 폐지를 정리하다 기계 투입구로 빠지면서 숨졌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감소에 장관직을 걸라고 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입니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추락 방지 조치가 있었는지, 직원이 사라진 걸 사업장이 왜 늦게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우리 경제 기업의 미래가 걸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기재부, 산자부, 외교부 등 장관들 그리고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기업 총수까지 워싱턴으로 총결집해 미국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당하게 협상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야말로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로 정해진 관세 협상 시한을 이틀 앞두고 워싱턴에 모이는 우리 정부 고위 관료는 4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통상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 DC에 총 집결하는 겁니다. 현지 시각 어제 구 부총리는 미국 땅을 밟은 지 3시간 반 만에 김 장관, 여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협상 시한을 하루 남긴 현지 시각 내일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최종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 조 장관도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예방 등 일정을 마치자마자 워싱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인데 외교와 안보 분야로 접촉면을 넓혀 전방위적 협상을 펼친다는 전략입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하되 한미 양국 간에 서로 상호 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의 협상이 되도록. 대미 투자를 직접 실행할 기업인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워싱턴에 도착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오늘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각각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 등 카드로 정부를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협상 데드라인을 코앞에 둔 한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도 막판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앤 파이널, 최선의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 협상 시한 마지막까지 쉽게 타결해 주진 않을 거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막판 한미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불만족을 표시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협상팀에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기존 1,000억 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계속된 압박에 4천억 달러의 잠정 투자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조선업 외에도 반도체 등 우리의 강점으로 꼽는 여러 분야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반도체랄지 이체전지랄지 바이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현대차 정의선 회장까지 측면 지원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이유입니다. 막바지 승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총집결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관세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입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관세 시행을 코앞에 둔 우리 정부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 와중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미 대사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런 격한 비난도 쏟아냈는데요.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항의란 건데 이게 협상에 도움이 될까요? 부담이 될까요? 이해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적인 통상압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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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격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깡패 짓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키워짤 마른 수건이 아닙니다. 의원들은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대사관 측이 현장 수령을 거부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발송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미 대사관 앞으로 가 단체 행동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당은 관세 협상 막판 협상력을 높여줄 걸로 기대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국내 반대 여론이 크다는 걸 알게 되면 미국도 압박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도 아닌 여당의 집단 행동은 오히려 부담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미국을 자극해 협상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이틀 연속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강제 구인에 실패했던 내란 특검과는 달리 검사를 구치소로 보내 윤 전 대통령을 특검으로 끌고 오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어제와 오늘 2회 연속으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부 1명과 검사 1명이 구치소를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이 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와달라며 지휘 공문만 보낸 것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길 거부하고 버틴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강제 구인을 놓고 윤 전 대통령과 특검 검사가 대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 부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되는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내일부터 이틀간 명 씨를 불러 공천 청탁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해달라며 건진법사 전모 씨에게 고가의 명품 목걸이를 건넨 통일교 전 간부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특검은 신병을 확보해 다음 주로 예정된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양복 차림의 남성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 씨입니다. 윤 씨는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모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을 전달한 인물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하셨나요? 통일교에서는 본부장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특검은 윤 씨에게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022년 건진법사에게 6천만 원대 한정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넸습니다. 윤 씨는 오늘 구속심사에서 자신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뜻에 따라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윤 씨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윤 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한학자 총재 소환 여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이들을 조사한 뒤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면 목걸이와 가방 등의 수령 여부와 통일교 측의 청탁을 도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경로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경로설을 부인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어제 특검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빼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경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에 출석해 17시간 조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조 전 원장을 상대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책임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추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한 거 직접 보셨습니까?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경로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로는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이 회의에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한 걸로 알려진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경로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회의 참석자 7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제외한 참석자 전원이 이른바 VIP 경로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특검은 경로는 사실이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외압 의혹 규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통신 기록도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경찰 출신 박관천 전 경정이 대통령 경호처 2인자, 경호차장에 내정돼 화제가 됐었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2달 만에 급수를 낮춰 정책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관천 경호처 차장 내정자.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대통령 경호처를 이끄는 2인자로 업무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신설된 정책관 내정자로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1급인 경호차장에서 2급 정책관으로 한 계단 내려간 겁니다. 보직 변경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경호처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경찰 출신 차장이 온 데 대한 경호처 내부 반발 기류가 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 내정자 배려 차원이라는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파면된 김성훈 전 차장이 퇴직금을 받으려면 12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그 기간 동안 차장직을 맡을 수 없으니 일단 임시 보직을 준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습니다. 임명 사유 내지는 그 인사에 관해서 제가 뚜렷이 알고 있지 않아서요.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경호처 조직 쇄신 업무를 맡으며 필요시 차장의 임무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집에 흉기 강도가 들었는데 잡고 보니 거래은행의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엿듣곤 범행에 나섰는데요. 알고 보니 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임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아파트 단지 주변을 서성입니다. 아파트 쪽을 계속 주시하더니 복면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리고 아파트로 향합니다. 1시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남성. 철제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그대로 달아납니다.
그제 새벽 경기 포천시 아파트에 침입해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달아난 30대 흉기 강도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8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아파트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농협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새벽에 범행을 하고 아침에 태연히 출근해 근무하다 체포된 겁니다. 저희도 놀라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남성은 이달 초 은행 옆 창구에서 80대 노인이 현금 3억 원을 인출하는 걸 보고 범행을 계획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인이 말한 집 주소를 기억했다가 범행 당일 찾아간 겁니다. 옆 창구 얘기 듣고 범행 계획한 거 맞습니까? 수사 결과 체포된 남성은 군 특수부대 출신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테러나 침투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 아파트 외벽을 타고 3층 베란다까지 침입할 수 있었던 것도 군 생활 당시 경험 덕분인지 경찰은 조사 중입니다. 남성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어제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이 2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직전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길가로 이동합니다.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섭니다. 운전석 문이 잠시 열리더니 다시 닫힙니다. 잠시 후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승용차로 뛰어가고 구급차도 잇따라 들어옵니다. 문에서 문 열고 확 투어더라고 길바닥에. 아 이거 승용차 운전이다 생각하고 바로 112 신고했지. 차량에 타고 있던 건 어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A씨였습니다. 차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며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약 24시간 만에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추적망이 좁혀오자 A씨는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독을 검거 당시에 한 것 같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경과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A씨는 피해 여성과 전 연인 관계로 앞서 폭행과 주거침입 등 4차례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얼마 전 기록적 폭우가 휩쓸고 간 경남 산청의 한 마을. 순식간에 덮친 토사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됐는데요.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해 마을 전체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이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마을. 마을 아래 거대한 절벽이 생겼습니다. 아래로 떨어진 집들은 흙더미에 묻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집들은 형체는 남아있지만 집안이 모두 무너진 탓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도 곳곳이 끊겼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요. 산사태가 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흙더미가 여전히 길을 막고 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먼 길을 돈 끝에 겨우 도착한 마을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마을 주택 24채 대부분이 파손됐고 토사에 묻히거나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도 다 갈라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깊게 패였고요. 차량도 오도 가도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산사태 당시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산청구는 이 마을을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곳에 새로 마을을 짓기로 했습니다. 피난 생활을 하는 주민들은 정든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평생 사셨던 데서 떠나서 살라니까 뭐 다들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지. 저도 뭐 24년 살았는데 거기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아픈데 오죽하겠습니까. 경남에서 자연재해로 마을이 집단 이주를 한 건 태풍 매미 때 거제 와연 마을 이후 22년 만입니다. 지난 집중호우가 산청 주민들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뙤약볕 아래에선 밖에 조금만 걸어 다녀도 정수리가 후끈후끈해지죠. 이 강한 볕을 그냥 쬐다가는 탈모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데요.
두피 건강을 지키는 법 김승희 기자가 전합니다.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속 시민들의 정수리가 빨간 뚜껑을 얹은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달궈진 바닥처럼 뜨거운 상태란 겁니다. 그냥 돌아다니고 하면은 위에가 뜨거워져서 집에 와서 보면은 빨개지거나 샤워 같은 거 할 때 살짝 따가웠다가. 야외 활동 전과 후 정수리 쪽 두피 온도를 재봤습니다. 실내에 있을 때 기존 두피 온도는 29.98도인데 10분 정도 밖에 나가 볕을 쬐고 돌아오니 금세 38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피 온도가 올라가면 자칫 탈모로 이어집니다. 38도, 40도 이상이 되면 단백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는 탈모의 위험 전조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햇볕에 담긴 적외선 열이 머리카락에서 두피로 이어지고 두피가 열 손상을 입으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겁니다. 모낭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열 손상을 받게 되는 거라서 그만큼 탈모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계속 반복해서 이제 열 손상을 주게 되니까. 탈모를 막기 위해선 외출 시 양산 혹은 정수리를 가려주는 모자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모자는 최소 1시간에 한 번씩 벗어 환기시켜주고 두피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스프레이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분명 모델하우스는 화려하고 멋졌는데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 딴판이라면 정말 황당하겠죠. 한두 푼도 아니고 많게는 수십억 원 주고 분양받았는데 조경도 복층의 층고도 다르고 화장실 변기마저 다릅니다. 경제카메라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입주를 앞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모델하우스의 진회색 바위가 아닌 붉은 회색빛의 옹벽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분양자 입장에서는 모델하우스랑 똑같이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분양을 했던 거고. 입체 모형에 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고 작은 글씨로 표기돼 있어 보상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해 로또 아파트로 주목받은 수십억 원대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와 다른 변기가 설치돼 5천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용을 할 때 약간 소변이 딱 튀더라고요. 튄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위생 질병까지 발생했지만 시공사 측은 이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할 뿐입니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 결과가 다르다며 접수된 민원은 1년 전보다 140% 늘어났습니다. 실내 구조가 다르고 임의로 제품이 교체됐다는 민원이 주로 많았는데요. 특히 소비자들은 사전 고지도 없이 이런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 허리를 쫙 펴도 실제 시공 예상선 천장에 닿지 않는 크기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은 영상물은 물론 홍보 자료에도 복층이라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허리를 들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책상, 침대도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에요. 건축법상 천장 높이 150cm 이하는 다락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시공사 측은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검은 네모 공간으로 표기됐던 모델하우스와 달리 상가 한쪽에 커다란 기둥이 설치돼 있습니다. 애초부터 변경 시공하는 것 자체를 하자로 본다라든지 전향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는. 모델하우스와 다른 시공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사전에 변경을 고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경제카메라 오은선입니다. 네, 요즘 전자담배 파는 무인 가게 많은데요. 학교 인근에 있으면서 성인 인증 절차도 허술해 청소년 흡연 예방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입니다. 걸어서 5분 남짓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인근에서는 담배 판매가 금지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130m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판매점입니다. 이 가게 역시 주변에 초등학교 4곳, 중학교 1곳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허술한 구매 절차입니다. 제 신분증을 복사한 종이입니다.
아무런 불편 없이 담배를 사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성별이 다른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도 통과입니다. 형식적인 신분 확인 절차만 있으니 학부모들의 우려도 큽니다. 염려가 되죠. 지금 이 근거리만 해도 벌써 2곳이 있고 아이들한테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 같아서 이런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 정부 조사에서 전체 청소년 흡연자 중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비율이 최근 4년 만에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고2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이 일반 담배 흡연율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배가 정박하기 전에 내리려다 강물에 빠졌습니다. 스페인에선 새떼를 피하려다가 전투기가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선착장. 배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한 남성이 다리를 뻗어 선착장에 뛰어내리려다 그대로 강물에 빠집니다. 남성이 허우적거리자 직원들이 몰려들어 남성을 구하려 애씁니다. 남자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선착장 쪽으로 다가오는 배를 몸으로 막아보려는 직원들도 보입니다. 이 남성은 무사히 구조됐는데 현지 매체는 이 남성이 한국인 관광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나라망신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건물이 폭발과 동시에 붉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의 산업지대에서 현지 시각 어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건물 내부에 있던 3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공장은 목재 펠릿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ue to the collapse with the mangled steel, and we were unable to get inside.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공군의 F-18 전투기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바다 위를 가로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 사람들이 몰려있는 해변 쪽으로 추락할 듯 하강하다가 다시 고도를 높여 급히 올라갑니다. 현지 에어쇼 중 발생한 일인데 스페인 공군은 새떼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회피 기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농구복을 입은 이 소년, 김정은 위원장의 13살 때 사진입니다. 사진도 처음이지만 김 위원장의 유학 시절 농구 인연도 새로 공개가 됐습니다. 장하양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의 소년이 농구복을 입고 목에는 메달을 건 채 트로피를 들고 정면을 응시합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13살이던 1997년 1월의 모습입니다. 당시 스위스 유학 중이던 김정은은 크리스마스 방학 기간 평양에 잠시 귀국해 형 김정철 등과 함께 농구를 한 뒤 기념 촬영한 모습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은 정성장 세종연구원 부소장이 미국 망명 중인 김정은의 이모부 리강 씨로부터 2021년 직접 입수한 건데 일본어 저서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책에는 리 씨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이 키가 크기 위해 시작한 농구에 매료됐다며 스포츠맨십을 배웠고 당시엔 비긴 경기에서 우리가 진 것으로 하자며 물러날 줄도 알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정은은 2013년 세계적인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을 직접 북한으로 초청할 만큼 농구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는데 김정은의 농구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겁니다. 정 부소장의 책에는 김정은이 농구를 그만두면서 살이 찌기 시작한 것 같다는 리 씨의 말도 담겼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남성에 대한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귀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술과 돼지 비계만으로 버티며 3일을 떠내려왔다는데요. 이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달 3일 새벽 중서부 전선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남성. 아침부터 숲을 속에 숨어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 참을성을 보였습니다.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하여 추적 감시하였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하여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보당국의 합동신문 결과 해당 남성이 우리 정부의 명확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당국 소식통은 채널A에 이 남성이 직장에서 계속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탈북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월남 과정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임진강에 몸을 던져 사흘 동안 강물을 따라 떠내려왔고 이 기간 북한에서 챙겨온 술과 돼지비계 단 2가지 식량만으로 버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식통은 일반적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방식이지만 운 좋게 성공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귀순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도보 귀순 사례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한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권성동, 안철수 의원, 뭐가 돌아왔습니까? 네, 하남자 공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3주 전에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하남자 리더십이라고 비꼬면서 시작이 됐죠. 오늘은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왜 그래요? 근데 안 의원이 비장미를 언제 연출했다는 겁니까? 네, 바로 어제 안 의원이 특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했던 기자회견, 이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제게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권 의원은 동지들이 큰 칼에 쓰러질 땐 방관하더니 커터칼 수준도 안 되는 요청에 호들갑을 떤다고 했는데요. 본인은 지난 18일 특검에 압수수색을 당했죠. 안철수 의원도 뭐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고 오늘도 사진 한 장으로 반박했다면서요? 네, 오늘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과거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SNS로 체리 따봉을 받은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수인 석자를 같이 썼습니다. 3주 전에 권 의원이 하남자라고 하자 홀로 탄핵안 표결장에 남은 사진을 올리면서 세 글자로 응수한 것과도 비슷하죠. 특검 수사를 두고도 자중질환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제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 씨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두 사람인데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이 전한길 씨를 진짜 극우 간별사라고 부르던데요. 일부 당권 주자들이 진짜 극우 진극 간별사인 전 씨에게 간별을 받겠다고 줄 선다고요. 전 씨는 당권 주자 공개 간별을 예고한 적 있죠. 저는 공개 질의서도 보낼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절연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 질의에 답하겠다고 하는 주자들을 줄 선다고 비판을 한 거군요. 네, 물어보니까요. 이 김문수 전 장관 또 장동혁 의원은 응하겠다는 뜻 밝혔고요.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의원은 거부했는데요. 전 씨가 당권 주자들에게 보낼 질의서 내용도 취재해봤습니다. 친한파를 당내에서 출당시킬 건지 묻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친한파는 절대 집권 세력이 되면 안 된다, 지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기준을 들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출마도 안 한 전한길 씨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박범계 고민정 의원 친문이 이제 고개를 좀 들어요? 네,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슬슬 고개를 드는 걸까요? 먼저 문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해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두고 문 정부 때 법무장관은 친명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험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긴 하죠. 과거의 그런 태도는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과감하게 민간에서 이런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 있거든요. 예. 또 다른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대표 사면 두고도 확실히 좀 온도가 달라요. 네, 이 친문계 인사들이요. 사면을 공개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전 대표 면회를 다녀온 고민정 의원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국민 통합 향한 큰 걸음이 될 거라면서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친명 쪽 온도는 다르던데요. 한 친명계 핵심 인사 현재로선 사면에 부정적이라면서 이번에 민생사범 사면에 주력할 거라고 하던데요. 이 친명계 내부에선 내년 지방선거 때 조국 혁신당을 견자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친명계와 친문계의 줄다리기 서서히 시작되는 걸까요? 네,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우리 육상 계주 대표팀이 세계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죠. 그 선수들 중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했던 적이 있는 남아디 조혜진 선수를 이현용 기자가 만났습니다.
육상 400m 남자 계주 결승전. 한국 대표팀이 초반부터 치고 나가더니 끝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38초 50. 계주 종목 사상 최초로 세계대회 금메달을 따낸 순간입니다. 어제 인천공항으로 말 그대로 금이 환영하며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남아디 조엘진이 눈에 띄는데 알고 보니 과거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역 배우로 드라마에 출연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극중에서 선물로 신발 대신 염소를 달라고 해서 염소 소년으로 불렸습니다. 육상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멀리뛰기 선수였던 아버지의 육상 재능을 이어받은 겁니다. 부모님이랑은 항상 저에게 용기를 항상 주시고 시합 전에 좀 복잡한 마음을 좀 많이 되새기게 해주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선 그림을 그리는데 배우지 않았어도 수준급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정리된다고 합니다. 여러 185cm인 조엘진의 키는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기록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10초 30으로 작성한 고등부 한국 기록이 개인 최고 기록. 한국 단거리 간판 김구경과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노아 라일스가 롤 모델입니다. 제 개인 기록을 경신하면서 한국 기록도 바라보면서 구조 때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육상의 샛별로 떠오른 조엘진. 응원과 그런 관심을 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는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 육상 선수권으로 향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서울은 7월 기준 역대 최다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고기압에 남풍류가 불어들고 팬 현상과 열섬 현상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부산과 울산 등 해안가를 따라 폭염특보도 한 차례 더 강화됐습니다. 이제 한눈에 봐도 폭염주의보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전국이 폭염경보로 뒤덮였습니다. 주말에도 더위가 사그라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7말 8초 본격 휴가철인 만큼 야외 활동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서울은 28도로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요. 한낮에는 36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오전 곳곳에 비가 내리지만 양이 적은 데다 구역도 좁아서 더위를 식히긴 역부족입니다. 이후로는 다음 주 화요일에야 중북부에 비 예보 있습니다. 당분간 남쪽 해상에선 풍랑과 너울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